저희가 이거는 발견이에요. 저희가 공공기관으로부터 우리 시민 국민들의 어떤 생각을 좀 알아보고 싶어요라는 그런 말씀을 듣고 프로젝트를 했는데 의외의 거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기존에 뭐였냐면 걱정거리가 뭐가 있어요? 이런 얘기였어요. 봤더니 거기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걸 이제 공유했던 게 하나의 그런 미디어에서 노출된 자료가 나왔고 거기에 들어있는 좀 심화된 정보들을 설명했던 게 이 시간도 나이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다양한 세대가 일을 하고 있는 직장에서 이게 당연해 라고 생각한 조직 문화가 갈등을 얘기하고 성장에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소통이라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소통 방법도 컨설팅사는 결국 관리자의 침묵, 발언 축소를 권고하고 있는데요. 이걸 위해서 귀를 기울이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답을 드릴게요. 생각을 바꾸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상태가 이거예요. 그런 얘기하면 안 돼. 그건 뭐냐면 그런 생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냐면 생각을 안 바꾸고 말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난리가 난 게 이런 식이에요. 김 부장, 회식하지 마. 왜냐고? 회식하면 사고 쳐. 평상시에는 말을 안 하면 조심을 하다가 술이 들어간 순간부터 야, 지난 2개월간 내가 말을 안 했는데 말이야. 너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러니까 난리가 나는 게 그의 본심이 나온 거죠. 자, 뭐가 문제냐면 실언이 문제가 아니에요. 본심이 문제지. 말은 생각의 그늘이기 때문에 내 생각이 노출돼 버렸는데 그 생각이 무지막지한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떤 거냐면 소통을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생각을 바꾸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통 방법을 가르치면 안 돼요. 생각을 가르쳐줘야지. 그겁니다. 이건 답이 생각보다 되게 선명합니다. 의견 있으신 분, 이거에 대해서. 아니면 사고 사례. 네. 생각을 바꾼다는 게 정말 어려운 거고. 특히 이제 성인이 될 만큼 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사람은 안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동안 걸어왔던 인생의 족적이 자기의 사고가 되는 거고, 그거는 가르쳐준다고 배울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박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 강의에서 그분들이 결국엔 무대에서 은퇴하셔야지 바뀐다라는 건데, 그게 어쨌든 그렇다고 뭐 다 이제 그만두시길 기다릴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결국에는 사람은 또 계속 섞일 거고, 지금의 또 밀레니얼 혹은 뭐 젠지가 다시 또 이제 관리자 시대가 되면은 또 다른 또 주니어 계층과의 또 갈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저도 사실은 얘기하는 것들에서 저런 거예요. 일단 물리적으로 하지 마. 그리고 난 다음에 생각해. 이런 거거든요. 제 생각에는 일단은 생각을 바꾼다는 건 불가능한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다만 그 전에 관찰하지 않았던 시간을 이제 갖는 거죠. 그리고 욕심을 좀 버린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말씀에 상당히 공감하면서 현실적으로 다른 관점의 말씀을 한두 개 더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그분들의 생각의 변화가 어렵다라는 건 동의. 하지만 불가능한지에 대해서라면 고민해보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최근 한 4, 5년 사이에 한국 사회에서 많이 바뀐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반려동물에 대한 처우나 거기에 대한 학대에 대한 우리의 사회의 경고 같은 거. 근데 그런 거는 예전에는 뭐 그럴 수도 있지 라는 식이었어요. 지금은 공분하고 누가 가해자인지 찾고 사회적으로 처벌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그건 생각이 바뀐 거예요. 집단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생각보다 집단의 생각의 변화가 뚜렷한 것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개인적으로도 이런 게 있습니다. 그거는 이렇지 않아요? 왜 이래? 다시. 그거는 이런데요? 그런가? 다시. 그건 이렇다니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 이 변화가 명백한 케이스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법적으로가 아니라 근원적으로 설득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지면 바뀔 수도 있다는 쪽에 저는 효과가 없지 않다. 특히 중과부적이다. 이 무리가 한꺼번에 왜 이래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러다가 각계로 분화되어지고 설득되어지면 변화가 일어나는 걸 저는 많이 봤습니다. 가능하다. 두 번째,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제일 슬픈 얘기가 이거였습니다. 혁신을 거부하는 부장님들 때문에 문제예요. 막 얘기해요. 부장님이 다 그런 건 아니죠. 내 옛날 방식으로 얘기하는. 우리가 쓰는 나쁜 표현은 뭐 꼰대 내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꼰대들이 나가면 좋아져요. 그랬더니 뭐야 얘기했냐면 네가 그 꼰대 될걸? 그들이 나가면? 왜냐고? 네가 그 시스템을 인정했잖아. 함께 생활했잖아. 습이 들었지. 또 한 가지는 네가 그 위치가 되면 그거를 일종의 이용할 수도 있어. 그분들이 모르지 않고 그냥 본인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모른 척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단절하기 위해서라면 적어도 그분들을 포기할지언정 계몽하고 바꿔야 돼요. 안 그러면 그분들이 나가더라도 연결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바꿔야 돼요. 이 부분은 생각을 바꿔야지 그 안에 들어있는 어떤 규칙을 바꾸는 건 안 된다. 이유가 규칙은 생각의 후행적 형태의 결과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걸 바꿔야 된다는 쪽이에요, 저는. 네. 저는 소통을 하려면 양쪽 세대에서 다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주니어 세대한테 귀 기울이고 생각을 바꾸는 거 이외에도 주니어 세대가 그 관리자한테 귀를 기울이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좀 궁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실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에서 질문을 할 때 그냥 사실 어렵지 않게 질문을 하는 성격인데, 제 주변 동료들은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뭐 첫 번째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아예 어려워서 그냥 그 직책 때문에 윗사람이 어려워서 그냥
그런 것 때문에 좀 그 질문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분위기일 때 주니어 세대는 그러면 시니어 관리자들에게 어떻게 좀 귀 기울이고 소통을 해서 서로 좀 노력을 할 수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네, 답 드릴게요. 사실 이런 대화는 유튜브용으로 더 적합할 겁니다. 이거 들으시는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지만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효용은 좀 제한적인데 이건 사회 문화를 바꾸는 쪽이 더 유용하기 때문인데요. 그 다름이잖아요. 그러면 호혜적이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를 이해해야 되고 그도 나를 이해해야 돼요. 이건 당위예요. 근데 왜 자꾸 윗세대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이게 이유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해의 어떤 위상이 대칭적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는 너를 이해해야 된다. 아니, 넌 날 이해해야 돼요. 왜냐고? 내가 위에 있으니까. 제가 들었던 가장 폭력적인 답은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난 몰라도 돼. 네가 나 설득해야지. 내가 위에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너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거야. 나는 원래 무례해. 왜냐고? 난 위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설득해.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야 빨리 얘기해. 1분 이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엘리베이터 피치 뭐 이런 거. 결론이 뭐야? 예, 결론이 뭔데? 그래서 뭐라고? 또 있죠. 이런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그러니까 뭐냐면 무례한 거예요. 비대칭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지금 다름에 대한 상호 이해는 필요한데 그것과 무관하게 위아래에 대한 부분들을 정의한 경우에는 태도뿐만 아니라 역학 자체가 기울어졌기 때문에 이건 성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더 힘을 줘서 이렇게 압력을 행사한다면 위쪽이에요. 일단 대등함을 기반으로 했을 때는 다름에 대한 이해가 요구될 수 있어요. 대등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해가 되더라도 의미가 없어요. 뭐 이해했는데 어쩌라고. 근데 이제 그걸 떠나서 상호적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거라면 이해해야 돼요. 그때 뭐가 필요하냐면 더 젊은 세대들에게 예전 세대들의 삶에 대한 서사를 들어야 돼요. 그가 이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게 됐을 때까지의 인생의 흐름이 있거든요. 그걸 배우고 나면 이해가 됩니다. 그럼 다음에 드는 생각 뭐냐면 연민이 들어요, 연민. 아, 이 인간들 힘들었네. 맞아요. 그래서 저도 네. 강의 듣고 나서 되게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제 친구의 조직의 관리자분이 그런 식으로 됐다고 하면은 옛날에는 화가 난다, 공분이 일어난다 이러는데 그도 힘들게 살았구나. 그런 서사가 있었기 때문에 저런 사고 과정으로 저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너무 이해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이제 제 친구가 이렇게 해서 뭐 드리면 제 친구도 관리자분한테 그런 무례한 태도를 느꼈다고 생각하는데 관리자분도 아니 네가 나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 라고 서로 무례하다고 느끼는 데가 문제가 있는 것 맞아요. 같아요. 네. 충분히 이해하고 듣고 연민까지 생겼어. 그래서 가서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오는 것부터가 무례하다라고 느끼시니까 오히려 막혔다고 생각하고 방어벽이 있는 것 같으니까 더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네. 그거는 이거죠. 연민을 느꼈지만 네. 그가 피해자라고 해서 나한테 가야 할 권리는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면 두 가지로 해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사회적으로 우리가 이런 변천과 그다음에 평등한 사회로의 어떤 전환이라는 것들을 함께 이해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이런 강연과 수많은 토론이 그걸 만들어 나가겠죠. 블라인드 도와줄 거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택틱이 있어요. 제가 최근에 봤던 책 중에서 그런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을 나중에 써드릴게요. 내가 뭐냐면 미국에서 자란 이민계 가정의 여자 교수님이세요. 이분이 대만계인데 마이너리티예요. 체구도 작고 그다음에 여성이고 지금은 뭐 그때보다는 훨씬 더 정상화되고 있으나 어쨌든지 간에 뭐 여성 대만계 체구 작은 분은 마이너리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이분이 미국에서 어려서 생활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영어를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미리 어림작이 된대요. 학점이 안 나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대요. 넌 성이 양이니까 영어 못하지. 그래서 넌 점수가 안 좋아.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너무나 억울했대요. 근데 거꾸로 자신이 생길 수 있는 약점들을 미리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거예요, 이제 거꾸로. 그래서 오히려 더 열심히 살되거나 표출의 방법들을 개진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택틱으로 본인을 보호하는 스토리를 쓴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유가 사회구조가 공평함에 대한 부분들이 부족한 것은 언제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블레임하고 내가 거기서 이지러질 거냐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용할 거냐에 대한 부분들은 개인의 어떤 각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옳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만큼에 대한 준비도 때로는 필요하다는 것들도 나옵니다. 이 책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아요. 네. 제가 MZ는 아니지만 주니어 세대 입장에서는 자체에 대해서 어떤 회사 생활에 대해서 자아를 그냥 분리를 해서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요즘에 핫한 게 어떤 재테크라든가 어떤 제2의 삶 아니면 온앤오프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이 그 트렌디하게 된 이유도 어쨌든 회사 생활에 그 이상의 리소스를 쏟고 싶지 않다는 그런 기저에 깔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런 이상적 변화에 있어서 그거를 요구하는 제일 기본 단계가 이제 주니어 레벨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주니어 레벨 자체가 그런 걸 혹시나 진짜 원하는 건지 아니면 그 동력의 영속성이 있는 것인지 그런 거에 그런 근본적인 물음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뭐 주니어 레벨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할 것 같아서. 예, 네. 네. 그 부분은 제가 집단적으로 모든 분들을 대표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하기 어렵고요. 다만 이 얘기는 좀 드릴 수 있어요. 생존으로 살던 시기에는 생존의 어떤 형질을 구성하기 위해서 사회를 탐색해보고 개인보다 집단이 유리하던 시절에는 집단에게 의탁하는 것이 옳았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이 보여지죠. 뭐 플랫폼 기업부터 수많은 형태의 그런 도움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린 스타트업이 가능해지고 있죠. 그러다 보면 기업과 개인 간의 불균형이 이제 와야 되죠. 그럼 개인이 모색할 수 있죠. 그럼 자연스럽게 여기다 올인하는 게 맞아? 이런 생각이 들고 더 나아가서 내가 생각하는 삶에 대한 기준이 더 윤택함을 원한다면 새로운 모색을 하겠죠. 그랬을 때 그 선택은 개인의 몫이에요. 근데 종합적으로 이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내가 시간을 제일 많이 보내고 있잖아요. 지금 기업은 보통 8시간을 요구하니까 하루에 8시간이야. 잠자는 시간을 아무리 작게 잡아도 4, 5시간. 이동과 식사를 비롯한 남는 시간이 얼마 안 남잖아요. 그 나머지의 도모한 것으로 나머지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전략적으로 본다면 직업을 통해서 나의 삶을 향상시키는 시도가 더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다만 내가 선택한 직업과 주어진 환경이 너무 척박해. 여기는 답이 안 나와. 그런 경우에는 모색을 사는 게 플랜 B. 하지만 더 좋은 건 옮겨야죠. 거기 있으면 데피니틀리 안 좋을 건데 거기서 다른 탐색한다는 건 확률이 너무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더 좋은 곳으로 모색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순간적으로 하게 되네요. 네. 저런 관리자랑 주니어 세대 관련해가지고 제가 실제로 겪고 듣는 이런 좀 아이러니한 부분은 실제로 이제 관리자분들은 주니어 세대는 이럴 거야 라고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을 해요. 그러고 업무 외 시간, 뭐 회식 이런 거 싫어할 거야. 그럼 나는 좋은 관리자로 인식되지 못할 거야 라고 선입견을 갖고 주저하고 말아버리거든요. 근데 또 중간의 입장에서 또 막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관리자는 김 부장만 찾고 누구만 찾고 오히려 자기가 역차별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보면서 사실 기업의 활동이나 마케팅에 있어서의 젠지라는 트렌드와 문화를 이해하는 건 중요하지만 실제로의 자기의 생활, 그리고 자기 주변 안에 개인화된 생활 안에서는 그 개인에 대한 다름을 좀 인정을 하고 선입견을 좀 내려놔도 좋지 않을까. 사실 그런 것들을 중간에서 보면서 느낀 게 이게 마치 뭔가 서로 짝사랑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냥 둘이 만나서 대화하시면 될 것 같은데 서로 저 세대는 그럴 거야? 이렇게 하는 게 내가 너무 싸가지가 없어 보일 수도 있어? 이런 고민들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깝게 느껴지는 그런 케이스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힘든 게 김차장이에요, 김차장. 김차장은 방자와 한단이처럼 가서 전해라 뭐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또 이것도 있어요. 회식은 김차장까지만 가지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그 다음 세대가 어떤 행동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내밀하고 농밀한 얘기는 여기까지만 해. 안전함을 찾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 얘기가 안전한 얘기가 아닌 경우에 대부분이에요. 공정하지 않은 얘기를 할 때 그렇게 얘기하죠. 야, 요즘 친구들이 문제 아니야. 아니에요, 그게. 내 생각이 문제인데 그거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하는 거죠. 믿음이 형성되려고 그러면요. 먼저 이 삶에 대한 기준이 공유돼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삶에 대한 기준이 이런 식이에요. 회사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우리 회사가 얼마나 위기인데 지금 이렇게 우리가 업무 시간에만 일하면 되겠어? 그만큼의 노력을 더 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 회사는 지난 30년간 위기였어요. 계속. 그래서 그분은 30년간 집에 안 간 거예요, 지금까지. 그럼 그분은 인생이 굉장히 균형이 깨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옳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회사가 그만큼의 어려움을 기반으로 생존해 있다면 우리 회사는 와야 되거나 아니면은 다른 형태의 방법을 모색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지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개인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구조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건 다시 정의해 봐야 돼요. 지금 이렇다고 그러면 나쁜 사람이에요. 한 번은 그럴 수 있지만 매번 그랬다? 그럼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야. 투자를 적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일에 대한 농도가 굉장히 성기거나. 근데 이번은 다시 봐야 돼요. 근데 그거를 계속 회사가 항상 어려운데 이번 기회에 이렇게 실적이 안 좋은데 집에 일찍 갈 수 있어? 라고 하는 건 올바르지 않아요. 다시 거꾸로 나는 말이야 워라밸이 중요하지. 그렇기 때문에 9시에 왔다가 6시에 가는 거다. 그 다음에 뭘 했냐고? 뭐 일을 해야 돼? 9시에 오래매. 6시에 가래매. 난 규칙을 다 지켰어. 왜 이래 나한테? 일이야. 뭐 미룰 수도 있고 내일 할 수도 있고 남 시킬 수도 있고 나의 근로에 대한 모럴이 없는 거죠. 둘 다 문제예요. 한쪽은 삶을 갈아 넣어라. 한쪽은 출근했으면 됐지 일을 해야 되는 거냐? 둘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해야 되는 거 뭐냐면 일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삶과 일의 밸런스를 맞출 것이고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합의하고 나면 그 다음에 갈등이 없거든요. 근데 그걸 얘기하지 않고 왜 일찍 갔니? 근무 시간이 중요한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종합적으로 삶에 대한 기준을 셋업하는 걸 먼저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얘기를 잘 안 한다고요. 왜 안 하냐면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일이 복잡해. 그 다음에 과거의 관행이 너무나 척박해. 지금의 우리의 삶에서의 균형이 사람마다 다르거나 속도가 차이가 나 이러다 보니까 그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날 수가 없는 구조가 나오게 된 겁니다. 네. 그 소통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이제 관리자하고 그다음에 일반 주니어 아니면 시니어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경험해본 바로는 권력이라는 그런 이펙트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보면 굉장히 권위적이고 그다음에 소통이 안 됐던 그런 팀장님들 그런 분들이 또 요새는 이제 팀장을 내려놓고서도 뭐 책임 매니저 해서 본인의 일을 하세요. 그런 분들을 보면 팀장 때하고 또 달라요. 본인이 이제 뭐
팀장 때 밑에 있는 직원들을 할 때하고 자기가 팀원이 됐을 때하고는 180도 달라지거든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걸 보면서 이게 단순히 뭐 어떤 그 조직의 그런 것들이라기보다는 권위, 그다음에 어떤 장이라는 그런 것, 그리고 또 장에서 그분들이 이제 목적하는 것들이 그 위로 더 올라가고 싶어 하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어떤 소통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어떠한 방법을 써서든 간에 달성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소통보다는 어떻게 보면 위압과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아웃풋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희 뭐 예를 들어서 뭐 주니어, 뭐 밀레니엄 아니면 젠지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한 사람들이 그 위치에 갔을 때 정말 소통을 잘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그건 어떻게 보면 개인적 차이가 엄청나게 클 수도 있다. 왜냐면 권력형 인간과 그다음에 소통하는 인간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너무 흥미롭고 경험이 가득한 얘기를 주셔가지고 정말 감탄합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흥미로운 얘기. 제가 얼마 전에 모 기업에 갔다 왔는데 거기는 외국계 회사가 되었어요. 원래는 아니었는데. 근데 워낙 좋은 업종이기 때문에 굉장히 풍요로워요. 그런데다가 들어오시면 나중에 은퇴할 때까지 다니시는 회사예요. 여쭤봤었어요. 이렇게 오래된 회사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시겠네요. 엄청 많으세요. 근데 재밌는 게 부장님은 다 팀장이라는 거예요. 전원이 다. 엄청 놀랐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랬더니 저희는 그래서 차장에서 부장을 잘 못 올라가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명수만큼 팀을 만든 거야. 이유가 보직 없는 부장은 낯설어. 그러면 이제 위세도 안 되고 서로 간에 민망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자리를 만들어준다는 그런 얘기 좀 들렸거든요. 근데 요즘은 말씀하신 것처럼 팀장이다가 아닌 분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더 이상 그렇게는 안 되는 거고 업무가 변화하고 있으니까.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연령과 직급과 직책과 이런 것들이 혼재되는 거거든요. 그게 아름답죠. 옛날에 뭐였냐면 나이가 제일 많은 분이 제일 윗자리에 계시고 그 다음에 분 이런 식으로 뭐 기수가 뭐 올라가면 옷을 벗고 뭐 이런 얘기들. 그것은 평등하지 않거든요. 이유가 사람이 나이가 많아서 더 깨우쳐지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어렸을 때부터 총기가 있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활동을 연애를 하시다가 조금씩 느슨해지는 분도 있잖아요. 선택인데 그거를 이렇게 올라가는 구조로 나오면 그때부터는 오히려 중요한 건 자리가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상하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는 끝나가고 있죠. 왜 그러냐면 전문성으로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나오는 일들이 다 없애자. 뭐 P1, P2, G1, G2 그 다음에 나노 테크놀로지 쪽은 마이스터로 가고 아닌 쪽은 아니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직급 다 없어지고 전부 다 님으로 불러. 다 나온 이유가 뭐냐면 전문화되고 있는 거예요. 순환보직, 연차, 직급 이런 게 깨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뭐냐면 고올이 조직에서의 수익적 위기가 아니라 나의 전문성으로 가겠죠. 더 나아가서 여기서 전문성을 확보하면 다른 데 또 움직이겠죠. 그러면 여기서 쟁투하는 것들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아까의 상하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옵니다. 무조건. 빨리 온 곳은 더 평화로운 곳이고 늦게 온 곳은 더 갈등이 생기는 것이고 제일 중요한 건 늦게 오는 곳은 좋은 분들이 안 들어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오게 될 거다라는 쪽입니다. 이거를 모르는 분들도 많고요. 제일 나쁜 사람들은 아는데 모른 척하는 사람들. 억울하면 출세해. 근데 또 있습니다. 야, 금방 안 바뀌어. 앞으로 3년간 안 바뀌어. 난 퇴직이야. 정말 나쁜 사람들이야. 질의응답에서 인정을 돈으로 하려니까 비용이 커지는 거다. 돈이 아니다. 그러면 칭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칭찬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노력이 중요할까요? 적용할까요? 자, 이 부분이에요. 칭찬이란 말은 좀 가볍죠. 칭찬보다 인정. 거기에 따르는 우리의 공감, 감탄 정도. 그러면 이제 이렇게 훌륭한 일을 뿐만 아니라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회사에서 이러한 분이 계셔가지고 자랑스러워서 벽에 붙여. 그 다음에 막 신문에 내. 그러면 정말 아무도 안 볼지언정 얼마나 자긍심이 생기겠습니까?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 뭐 입 바른 소리로 오늘 회사 일찍 왔으니까 잘했네 이런 거 말고 그게 아니라 전문성 있는 분야에서 그의 치열한 성취의 결과를 우리가 공인해주는 거 이런 것들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집단으로 칭찬하면 안 돼요.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회사가 잘했네요. 박수 칩시다. 김 대리님. 이번의 이노베이션이 얼마나 아름다운데 이 문장의 유려함이 아이고 박 과장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면 본인이 했던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많이 사람들에게 그만큼 추앙받을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한국기업 지금까지 어떻게 썼냐면 3팀 포상금 그리고 3팀은 n분의 1 떡 돌리고 끝. 그 다음에 심할서는 박 과장.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잘못한 건 내가 독박을 쓰고 잘한 거에 대해서 사람은 눈치이기 때문에 열심히 한 이유가 사라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패에 대한 어떤 내가 했던 잘못된 과오가 정말 모럴리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적시하고 평가를 더 넘어선 그만큼의 어떤 벌칙을 부과하겠죠. 그게 아니라 시도에 생기는 문제점이라면야 그냥 훌륭했던 시도였기 때문에 다 같이 인내하고 그렇지 않고 좋은 성과에 대해서는 개인으로 평가해 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저는 그쪽입니다. 이거는 방법으로도 요구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인 노력이냐 시스템적인 적용이냐 이 부분은 뭐 해외 기업들이 개선 사항이나 혁신에 대한 부분들을 상을 주고 그만큼에 대한 것들을 크레딧화 시키는 작업들은 했기 때문에 한국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공정성이에요.
요번에. 어떤 거냐면 이런 거 있잖아요. 한국 기업들이 이런 거 합니다. 요번에 김 과장이 말이야. 결혼을 했어. 김 차장이 되려면 중요하니까 요번에 몰아줘. 이거는 평가상에서 우회를 줘야 승진이 가능하니까. 이런 거는 공정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몰아주기로 하는 순간부터 그 평가의 어떤 엄정함 자체가 훼손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평가의 결과를 같이 공유하지 않잖아요. 그거는 뭐 사바사바해서 그가 친하니까 아니면 역시 때가 됐으니까로 인식하는 순간부터 안 되거든요. 정말 공정해야 된다.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한국이 정의주의라는 게 있어가지고 함께 가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엔 좀 손해보고 나중엔 네가 이런 식의 순번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깨져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안 된다. 근데 이거는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엄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 같이 했던 프로젝트에서 한 분이 빠지면 이름 빼는 분들이 그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가게 될 거고 또 협업 시스템이 각자의 성과를 계측하기 때문에 가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이건 되게 슬픈 얘기인데요. 이게 있어요. 김 부장님이 날 칭찬했어. 화가 나 이씨. 악당에게 칭찬받으면 욕이야. 그러니까 그 전문성이 없으면 칭찬이 빛을 발하지 않아요. 그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칭찬하면 그건 위험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칭찬을 하는 사람, 아까 표현으로 바꾼다면 인정을 하는 사람이 전문성을 갖춰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칭찬이 독이 됩니다. 그리고 칭찬의 대상자가 조직에 있지만 칭찬을 하는 사람들, 인정하는 사람들은 조직에 없을 수도 있어요. 업계, 시민사회, 국가, 세계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 자체를 반드시 안에서 제도로 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우리가 했던 일들을 논문으로 써요. 특허로 내요. 저술로 발표해요. 컨퍼런스에 나가요. 그 순간부터는 어텐션이 같이 들어오게 되니까 직원분들의 외부적인 활동, 이 중에서 컨플릭트 오브 인터레스트나 위법적 행동에 대한 부분들을 빼면 나머지 부분들은 활동을 장려해야 돼요. 근데 이게 지금까지 한국에서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억제되었죠. 이유가 사장님이 안 나가셨는데 어떻게 감히 라든지 아니면 사내 비밀인데 어떤 건 되게 모호하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밖으로의 활동을 제한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이 가능하지 않은 구조로 가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 부분들을 고양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